네, 그럼 2022학년도 수능 기출 통화 문제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문인데요. 경제 지문을 읽을 때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좀 될 법한 환율과 금리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좀 어렵죠. 환율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에 1달러가 있습니다. 근데 1달러가 원래는 한국에 1,000원이었어. 근데 환율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율이 올랐어. 이게 뭐냐면 미국에 1달러는 한국에 2,000원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랐다는 건 뭐냐면 한국의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는 1달러를 맞추기 위해서는 1,000원만 필요했는데 이제 2배가 됐잖아요. 환율이 올라서.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미국의 달러 대비 떨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올랐을 때 미국의 달러 가치는 오르겠죠. 이런 개념을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금리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 높으면 우리는 보통 이자율을 높으면 금리가 높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 금리라고 해두겠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우리는 저축을 합니다. 이자율이 높으니까 돈을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죠. 그래서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저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게 되겠죠? 왜냐면 다 은행에 넣었으니까. 그러면 돌아다니는 현금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현금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는 건 결국 통화량이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돈의 양이 줄었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없어. 지금 없으니까. 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낮아. 그러면 저축을 안 하고 주식 투자나 투자를 많이 하겠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현금이 많이 풀릴 거야. 풀리게 되면 통화량이 늘겠죠. 그럼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알고 이 문제를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문 들어가 볼게요. 첫 문단부터 잘 이해를 하고 가야지 이 다음에 나오는 문단들을 이해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그렇구나. 개념을 이해하고 갑시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트리핀 교수가 모순을 지적을 했구나. 모순이 뭔가 한번 봅시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 경상수지 새로운 개념이네요. 경상수지가 뭘까? 여기는 이 옆에서는 이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경상수지가 있는데 경상수지에는 적자가 있고 이 반대의 개념인 흑자가 있구나. 적자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그럼 이 반대니까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구나. 오케이,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는 트리핀 교수겠죠?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 일단 여기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하고 갑시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적자를 허용하지 않다는 건 흑자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흑자일 때 어떻게 된다? 결국엔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고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 여기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그럼 적자 상태도 이야기를 해주네요. 봅시다.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그러니까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신뢰도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 붕괴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구나.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 그리고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여기 개념이 또 나오니까 형광펜으로 좀 쳐둘게요.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을 말하는데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여러 가지 체제가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기억과 니은을 보면 근본위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근본위 체제라고 나오니까 금이 그러면 지불수단이겠구나 라고 대충 이해가 가죠. 자, 근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맞네요. 자, 그리고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어 있다. 근본위 체제는 금의 가치에 고정이 되어 있구나. 이에 따라 국가 간의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금의 가치에 따라서 결국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이후 근본위 체제에 넘어가서 브레턴 우드 체제가 나오네요.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었다. 달러화가 추가가 되었구나. 그래서 금환 본위제가 되었다. 달러화가 추가된 거를 금환 본위제라고 하는구나. 자,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금환 본위제겠죠? 이 금환 본위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겠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밑줄을 치겠습니다. 가치를 고정했다.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을 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이 1%의 변동만을 허용을 했다. 이에 따라 기초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가치를 고정했으니까 자동적으로 환율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70년대 초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됐다. 경상수지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구나. 이 상태가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달러화가 과잉 공급이 돼서 금의 준비량이 어떻게? 급감했다. 그러니까 달러화가 지금 증가가 돼서 금 준비량이 떨어졌다라는 거 이해를 하고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상황에 도달했으니까 지금 이거가 문제니까 프로블럼이라고 할게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이 프로블럼이 나왔으니까 솔루션이 나오겠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평가져라. 이거를 솔루션 첫 번째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 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얘도 안 되구나.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도 안 되겠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그러니까 달러화 빼고 다른 화폐에 대한 다른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환율의 변동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 선언을 닉슨 쇼크를 단행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되었다. 그러면 이거를 또 구조도를 적어보면 이걸로 인해서 결국엔 닉슨 쇼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렇구나.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가 어떤 거지? 한번 봅시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지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 절감이 있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마지막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없는 거랑 기축통화가 있는 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미국이랑 독일이랑 일본이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3개를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기축통화가 없고 각각의 달러, 얘는 미국이니까 달러, 여기에 마르크와 달러와 마르크와 엔화 이렇게 다 따르고 있어. 그러면은 얘네랑 있을 때 그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지수가 생기니까 가지수가 하나가 생기고 얘네가 두 개가 이 두 나라가 이야기를 할 때는 또 한 가지가 생기고 한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생기고 여기서 얘기할 때 3가지가 생기겠죠? 왜냐면 각각 다르니까. 근데 기축통화가 있어.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있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미국이고 A국가고 B국가고 C국가야. 그러면 달러라는 게 있으니까 얘 모두 다 한 가지로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겠죠. 규모의 경제가 좋은 건가 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 뒤에 문제를 좀 풀기가 더 쉬워지는데 일단 여기서 이 지문을 해석을 마칠게요.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갑시다. 10번입니다.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1번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답할 수 있겠죠? 자, 근데 2번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트리핀이 말한 걸 보면요. 1960년대
색깔을 다른 걸로 할게요. 1960년 트리핀 교수가 이야기를 한 번 했고, 자, 그 다음에 끝난 거는 지금 1970년이에요. 그리고 보면 트리핀 교수가 말한 게 없네요.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11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 첫 번째,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고,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거는 이들의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맞겠죠? 자,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의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 맞죠? 맞고,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한 금의 양은 증가하겠죠. 5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역에서 니은 디귿이 나오는데, 기역이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기역은 금 본위 체제, 그리고 니은은 브레턴 우즈 체제, 그리고 디귿은 이 기축통화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답이 5번이에요. 근데 5번인데 이게 지금 왜 5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 이게 뭐냐면 이 니은은 지금 브레턴 우즈 체제죠. 그리고 디귿은 기축통화가 없는 체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보았을 때 기축통화가 있는 건 브레턴 우즈 체제, 그러니까 니은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디귿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니은이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마지막 문단을 이런 식으로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갔던 게 12번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축통화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좀 극명하게 나눠질 때, 그리고 뭐 적자나 흑자, 뭐 여기서도 좀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들을 좀 잘 정리하고 가면 이런 문제를 풀 때 빠르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게 조금 보기가 좀 어려워서 좀 헤맬 수 있지만 한번 같이 해설해 봅시다. 자, 13번입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볼게요. 보기도 구조도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이 있었구나. 석유 가격이 올랐구나. 기축통화국인 A국의 금리 올랐어. 금리 올랐어. 우리 아까 했죠. 금리가 올랐으면 저축을 많이 하고 현금의 통화량이 낮아지고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거를 조금 보면서 할게요. 그러면 여기입니다. A국의 금리가 올라서 결국에는 통화 공급이 감소했대.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 외국 자본이, 그러니까 이렇게 A국의 금리가 올라서 통화 공급량이 줄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 경제가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 자본이 여기에 유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를 주도했대요. 그래서 세 국가가 있대. A, B, C가 있어. 얘는 50% 하락시켰고
A에서 C는 30% 하락시켰다. 가치라고 생각해, 돈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대입을 하면 50%가 오른 거야, 돈의 가치는. 그리고 30%가 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돈의 가치가 올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4번 선지에 있는 경상수지는 개선이 되었겠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국엔 경상수지라는 건 돈의 가치가 올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4번의 성지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전적 이런 배경 지식이 좀 있으면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1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13번 선지까지 맞춰서 기초통합 지문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